저도 뭐 이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실까, 또 이렇게 뭐 사정이 생겨서 많이 못 오시고 그러면 모시는 건 상당히 송구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많지 않은 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봤는데요. 아마 전체 강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주제가 아닐까, 또 가장 섬뜩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이런 좀 이제 걱정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시작해 보려고 사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영규 선생님 하면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시대에 앞선 뼈중을 주신 사상가, 또 언론 실천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요. 또 그분이 근데 군사 전문가이시겠어요. 장부님 때부터 장교로 장전하면서 굉장히 좀 해박한 군사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군사 지식, 그 전문성을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 평화를 위해서 이 군사 전문성을 또 활용했던 그런 걸 제가 기억을 좀 합니다. 1980년대 말에는 그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굉장히 실질적인 분석을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리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로, 특히 이제 미국 측 자료 그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하셔서 아니다, 이미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남한이 군사력에서도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실증적인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국방백서가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민간에서 위험한 사상가가 아니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다고 얘기를 해야, 그죠? 그래야 뭔가 정치적, 군사적 다양한 어떤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굳이 강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오랜 신화를 갖다가 깨트리는데 성공의 성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그때부터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영 선생님께서도 이제 군비 경쟁 문제, 핵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게 2019년 10월 17일 날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있었던 이제 보시면은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경기 예선전 장면, 남북한 이른바 이제 그 코리안 더비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제 월드컵 예선전이었는데, 좀 이상하죠. 봤을 때 제일 이상한 게 뭡니까? 무관중이었습니다. 무관중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관중석이 텅텅 빈 걸 갖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주장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 황선우. 잘 아시는 손흥민이었죠. 손흥민. 그래서 손흥민이 이 경기를 마치고 공항에 들어와서 막 기자들이 막 몰려갔을 거 아닙니까? 몰려갔을 때 손흥민이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안 다친 게 다행입니다. 안 다친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경기장에서 뭐 무관중도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이었지만, 북한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고 플레이도 굉장히 거칠었지만 굉장히 심한 욕을 많이 했대요. 참으로 이제 손흥민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으로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선수들이 심한 욕들을 했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경기가 치열할 수 있는데 평소에 경험할 수 없으므로 북한 선수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언행을 보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17일에 있었던 일인데, 1호부터 시계를 1년을 거꾸로 한번 11개월을 정도로 갖다가 13개월 정도로 갖다가 대감해 보면은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18년 9월 19일 그 평양에 있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라이브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5년 동안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걸 뽑은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 남한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역대급 환대를 했던 북한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역대급 냉대로 돌아섭니다. 네, 냉대로 돌아섭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사진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9일 날 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군 수뇌부가 일렬로 쭉 도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차례로 격려를 하는 장면입니다. 차례로 격려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역시 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생중계로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저걸 통해서 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 그 TV에서 이제 TV에 패널로 나가가지고 생중계로 저보고 이제 보여주면서 쭉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납니다. 저 장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장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남한에 대해서 역대급 환대했던 북한이 불과 1년 사이에 왜 역대급 냉대로 돌아섰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사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때 거수병리를 했던 북한 수뇌부가 그 이후에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무슨 보고를 했을까? 1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떠올려보면 앞서서 보여드린 그 사진에 대해서 이 양극단에 있는 사진에 대한 담긴 메시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018년에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 그죠? 네. 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했으니까 무려 몇 년입니까? 70년 만에, 그죠? 70년 만에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이벤트는 싱가포르 이 열린 행사에 외신 기자가 3,000명이 넘게 갔답니다. 보통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능가할 정도의 세계적인 이벤트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때 까메오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까메오처럼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데니스 로드만. 데니스 로드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구 선수. 예. 옛날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미국 프로농구 NBA의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 스캇 피켄, 그 다음에 데니스 로드맨, 이 세 사람이 이제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로드맨은 리바운드 왕이었습니다. 예, 리바운드 왕이었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NBA 리바운드 왕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 NBA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올라갔죠. 네, 올라갔죠. 근데 이 로드맨이 이 장면을 보고 싱가포르 날아가서 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데니스 로드맨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흥미로운 장면인데, 왜 그랬냐면, 이게 잠깐, 이게 여러 가지 좀 함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로드만이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명한 농구 선수이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김정은이 굉장히 농구를 좋아했다고 하죠. 네, 농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3년에 로드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2013년 그 2월에 그때도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을 때 막 그러니까 전쟁 위기가 막 감돌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로드맨이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트위터를 날립니다. 내가 그 정은이 만나보니까 뭐 이상한 괴물이 아니더라. 그냥 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다만 뭐 북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으로 비치지만 그렇지만 이제 로드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클린턴? 버락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도 농구 광입니다. 맞아. 네. 오바마는 하루에 1시간 동안 농구를 안 하면 국정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네. 전세가 어디를 가도 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30분 농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최초의 그 흑인 미국 대통령이고, 로드맨도 잘 알죠. 네. 그래서 자기가 김정은의 친구고 오바마의 친구니까 내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한번 중재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로 날립니다. 근데 두 친구가 만나기 전에 당장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그 정은이가 전화하면 전화라도 좀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평양에서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로드맨이 미국에서 완전히 종북주의자를 찍힙니다. 우시우편은 빨갱이로 찍혀가지고 마녀 상영을 다닙니다. 로드맨이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살해 협박도 받고 명예의 전당에서 로드맨의 이름을 판해낸다 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선언운동도 막 벌어지고 미국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정부는 북한 지도자하고 만남을 꺼려했는데 도대체 이 만남은 또 어떻게 가능했던가? 이 만남은 또 어떻게 가능했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그 로드맨에 대한 에피소드를 드렸습니다. 로드맨이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종북으로 지켜갖고 이제 숨어 지내다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왜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그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로드맨을 한번 초청합니다. 그 방송에. 자기가 지나가는 방송에 이제 초대석을 불려다가 엄청 쳐! 뭐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외교관이다. 외교관이다. 아니, 미국에 이익이 되면 김정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건데 당신이 김정은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자고 얘기했다가 그게 미국에서 왕따하고 욕먹고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2015년 말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로드맨이 지지, 거의 뭐 제일 먼저 지지 입장을 냈던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친구 로드맨이 뭐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과 오바마가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로드맨이 얘기했다고 해서 로드맨이 미국에서 그렇게 정신적인 린치를 당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결과적으로 결심한 건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왜 이제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합니다. 바로 뭘 결심을 하냐면 핵무력 완성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2013년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핵무력도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나서다가 2017년 들어서는 그걸 완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 그죠?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미국 대통령 당선자
당선자였던 트럼프가 트위터로 never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날로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김정은과 트럼프의 건공 일척의 승부가 붙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만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1년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어떤 대결을 벌이는데, 근데 이제 이 김정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맞짱을 뜬 거죠. 맞짱을 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리틀 로켓맨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은 본인 직접 성명을 통해서 노망만 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미국 우리한테 까불면 나를 건들면 니들 북한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릴 거야. 그래? 그렇게 니들 할 수 있나 보자. 우리가 한번 괌을 한번 포기 사격해볼게. 이러고 나오고, 실제로 이제 2017년 9월 달에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했는데 그때는 워낙 그 폭발력이 낮아갖고 좀 국제사회 분위기가 북한한테 너 불하지? 이런 쪽에 좀 가까웠어요. 근데 2017년 9월 달에 실시한 6차 핵실험은 파괴력이 최소한 300킬로톤을 넘었는데, 그렇게 리터 규모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폭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바로 김정은이 야 이제 우리 핵무를 완성했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난 위기감이 감돌고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는 끝났다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절망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김정은이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트럼프가 이렇게 막말을 쏟아붓고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조심스럽게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저거는 김정은식 변증법적 협상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썰을 풀었습니다. 말씀인 즉, 변증법은 정반 합의잖아. 정반 합의 있어요. 이제 김정은의 협상 전략에서 정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준 핵무력을 이게 어정쩡한 수준이었어요. 어정쩡한 수준이니까 이걸 아싸리 완성해버리자. 그러니까 긍정을 통한 뭔가 부정의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게 당시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그럼 반은 뭐냐?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이제 북한한테 수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전략가가 됐다. 미국과 힘이 대등해졌다. 남들이 믿던 믿지 않던 어찌됐든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ICBM 개발도 시험에서도 거의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전략가가 되고 미국과 힘이 대등해졌으니까 미국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이렇게 김정은은 판단했던 거예요. 김정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그게 아주 우연치 않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이게 정말 역사의 기막힌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트럼프가 데니스 로드만을 자기 방송에 초대해가지고 미국에 이익이 되면 김정은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대선 후보 때부터 김정은 만나겠다. 내가 비싼 음식은 못 사줘도 햄버거 정도 먹으면서 핵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2016년 미국 대선 때. 근데 그 당시 미국인들이 외국 지도자에 제일 비호감이 높았던 사람이 김정은이었어요. 푸틴이나 시진핑은 한참 아래에 있었어요. 거의 90% 가까울 정도의 미국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 김정은이니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그럼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 민주당 캠프에서 이거 호시나 만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색깔을 퍼부었어요. 우리 실패하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색깔 넓혔는데 트럼프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 후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미국도 개판이고 세계도 개판이다. 온 사람이 개판을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나 혼자서 개판이 미국과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 보통 미국이 뭐 대선 후보가 되면은 뭐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 또 신의 뭐 이렇게 은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보통의 이제 정해진 부분인데 트럼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만큼 그 자기애와 인정 그 투쟁 욕구가 강한 인물인데 미국 대통령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북한 지도자의 정상이다. 그리고 25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 북핵 문제를 자기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2017년 동안 그렇게 북한한테 이렇게 이제 말폭탄을 던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미치광이가 이제 만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만나기로 했는데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가진 전략 국가가 됨으로써 자기가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수용한 거다,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반면에 트럼프는 자기가 뭐 말폭탄을 엄청 던지고 수시로 전략자산 전개해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 전개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참 막 그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그 2017년 9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현대가 괌에서 출국해서 휴전선을 가로질러 갖고 북한의 동해상의 북한 영공을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스치듯이 딱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북한이 조용했어요. 북한이 뭐 아무런 뭐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트럼프가 제시를 해가지고 야 우리 전략 폭격기 편대가 이렇게 지나갔어 하면서 이례적으로 그 지도를 공개해 줍니다. 그 비행 경로를 갖다 이렇게 공개를 해줘요. 일단 휴전선을 이남을 가로질러 갖고 북한의 동해상의 영공을 갖다 스치듯이 지나간 걸 딱 이제 그 그래픽을 딱 공개를 합니다. 이례적으로. 그게 왜 그랬냐면 트럼프는 자기 뭐 김정은이 하도 까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주먹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지도자가 까보니까 주먹을 두고 한번 겁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겁을 주려고 했는데 뭐요? 근데 김정은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레이더가 후져서 그런 건지 그걸 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략폭기 편대가 자기 그 동해상 영공을 스쳐 지나갈 정도로 근접 기원했는데도 북한이 몰랐던 거예요. 레이더가 고장났거나 전력을 아끼려고 스위치를 내렸거나 아무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주먹을 주고 겁을 주려고 딱 했는데 김정은 눈 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다음날 야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막 그 북한이 외무상이 유엔에서 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미국을 비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과 무력 시위와 경제적으로 김정은을 압박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협상전에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해석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냥 이색적인 만남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2월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노딜쇼로. 그래서 트럼프가 2월 28일, 그러니까 회담 둘째 날에 김정은하고 마지막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와서 노딜 이렇게 선언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실무총책. 제가 엑스맨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엑스맨. 실무총책을 북미 간의 그 실무총책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손을 잡고 이 북미 정상회담 프로세스를 무산시킨 엑스맨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처음 보여드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질문과 연결되는 장면들이 지금도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엄청나게 하노이 모델은 충격이었어요. 예, 충격이었어요. 이때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은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빈손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평양까지 돌아갔죠. 그래도 트럼프가 일만의 양심은 있었는지 그랬다 그랬죠. 김정은한테 야, 내 비행기를 태워줄까? 네 비행기 데려다 줄까?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습니다. 예. 4개월 뒤에 하노이 노딜 4개월 뒤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 주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노이 노딜이 있은 다음부터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계속 친서를 주고받았어요. 친서를 주고받았고 그때 이제 6월 초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친서를 입수한 밥 우드워드가 이제 그 쓴 책에 따르면 그 편지 내용을 쭉 보면 마치 사랑을 고백합니다. 네, 그런 내용 많이 담겼다 그러죠. 구구절절한. 네. 왜냐면 김정은이 이제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이 구구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답장으로 적절할 때 한번 보자. 그러다가 트럼프가 6월 말부터 그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할 이런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기회를 포착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 너희들 이왕 오는 김에 이따가 판문점에서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제 미국에 제안했는데 그 미국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네, 긍정적이지 않았던 이런 상황인데 그 역시 이제 이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진행된 출신답게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로 날렸죠. 정원아, 내가 내일 한국에 가는데 우리 DMZ에서 만나서 뭐 잠깐 인사라도 좀 나눌래? 긴 시간 얘기 못 나누면 뭐 세이 헬로 정도라도 할래? 뭐 이렇게 날린 거예요. 한국에 오길 바로 전날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거 보고 장난하나? 장난하나? 그래서 정상간에 만나면 그 제안하려면 공식적인 외교용도를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하지. 그래서 해가지고 이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의 우정이라면, 당신과 나의 우정이라고 한다면 70년 묵은 조미 간의 적대 관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힘이 될 거다. 네? 무슨 법사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아무튼 예, 이 외교 관계에서 특히 적대 관계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예, 당신과 나의 신비로운 힘이 70년 묵은 조미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금리 고문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한 40분 정도 양자 회담을 했는데 이때 두 가지 중요한 구두상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트럼프는 약속을 합니다. 저도 진짜 한미연합훈련 안 할게. 한미연합훈련 진짜 안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북미 실무회담을 하자. 미국은 계속 북미 실무회담을 하고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북한은 하노이에서 만나봤는데 다 부질없더라.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니까 김정은이 오케이 그러면 실무회담 나갈게 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좌초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되살아날 어떤 이제 기회가 오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북한은 실무회담에 나가겠다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통보를 합니다. 미국 쪽에 제안합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만나자. 8월 달, 2019년 8월 달에 실무회담 한번 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미국 측에 했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예.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연합훈련을 안 한다라고 하는 발표 기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7월 20일 정도부터 지나면서부터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한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7월 25일 날 김정은이 직접 입장을 내놓습니다. 남조선,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입장을 내놔요. 만나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또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좀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권원이란 이름과의 그런 입장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해요. 김정은 직접. 네. 발표를 했는데, 근데 8월 초에 우리 국방부에서 8월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 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발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그 밥 우드워드는 그 편지를 읽어보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낙담한 연인의 편지 같았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또다시 내가 농락당했구나. 이런 어떤 이제 심정을 담고 맹비난을 가해요. 그리고 바로 또 며칠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29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5년 동안 투입해서 사상 최대금의 국비 증가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요. 이런 발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국방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가 2019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18년 말에 책정한 2019년도 국방비가 8.2%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도 원래 계획대로는 한 7, 8%씩 늘리겠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2018년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세 번 했습니다. 판문점 번개팀까지 하면서 3번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하게 한 상황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거였어요.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2018년 연말에 책정한 2019년도 국방비가 사상 최대금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8월 10일부터는 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10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그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에 이제 수출 규제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 핵심 부품 소재의 수출을 차단하면서 이 한일전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였어요. 반일 막 이게 막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를 때였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취지를 연설합니다.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아보자. 그래서 일본을 뛰어넘어보자. 이런 취지로 8.15 경축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날 북한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경높은 얘기가 그 다음날 나오게 되죠.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 봅시다. 라고 하면서 남조선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 그 다음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무슨 보고를 했을까? 그죠? 네, 무슨 보고를 했을까?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는 한미연합훈련은 했을까? 그죠? 네. 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군축을 고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 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을 거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권한을 통해서 그 이중적인 행태로 좀 중단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국방중기를 통해서 사상 최대의 군비 증강을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와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겨보자 이런 취지로 연습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막말을 또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중요한 이제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2019년 8월 거치면서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특히 남북한이 합의했던 단계적 군중 구사하고 사상 최악의 이제 군비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군비 경쟁이 여러 가지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그러니까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미사일은 음속의 몇 배에 달합니다. 몇 배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몇 배에 달해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작년 또 올해 시험 발사했을 때 몇몇 언론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막 이름도 막 붙이고 그랬죠. 왜? 요격이 안 되니까요. 이거 중간에 떨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북한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미 2016년, 2017년에 사드,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를 강행할 때 북한이 배치? 해봐. 우리 이 정도 만들 거야.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거야. 라는 입장을 이미 2016년, 2017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북한 특정성 미사일 시험 발사, 분명히 유감스럽고 반대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발사하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들 하면 북한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호들갑 떨어요. 그렇지만 이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사드는 이제 미사일 디펜스의 패밀리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가 뭐죠? 미사일 방어 체제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도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미사일을 떨구겠다는 거예요. 그걸 유입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저기 쏜 미사일, 특히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으면, 그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떨구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물컵하고 이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지금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걸 뭐 강이라고 한다면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 대대로 철천지 원수 마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좀 그 옛날 무기로 비유를 해보자면, 서로 이제 건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막 그 이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너희들이 화살 쏘면 우리도 바로 쏠 거야. 이런 상황으로 막 서로 이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게 쏘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화살을 쏘는 순간 저쪽에서 화살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보복해서 네가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거야. 이게 그래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게 억제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디터런스. 공포의 균형이죠. 공포의 균형.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컵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방패를 가져왔어요. 방패를 가져왔어요. 방패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컵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이 물컵에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 이 물병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된지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선빵을 날리고 저쪽에서 미사일을 보복을 하면 우리가 방패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쪽에서 그런 생각을 안 가져도, 그죠?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서는, 야, 쟤네들이 언제든지 선빵을 날릴 수 있어. 어? 그러면, 이 물병 마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을의 대표가 이 마을에 찾아가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욱소를 하면서 살려달라. 그런 옵션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옵션은, 야, 우리도 방패를 어디선지 구해봐. 근데 방패가 너무 비싸요.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이거는 화살을 막는 방패 수준을 말씀드렸지만,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중간에 이륙한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물병에 있는 마을은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야, 지금 화살은 너무 좀 가늘고 약해. 굉장히 두꺼운 거를 좀 만들어봐. 그래서 방패를 뚫어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저쪽에 지금 방패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화살을 지금 한 100개 있는데 이거 한 1000개 정도 늘려. 정도 늘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물병에 있는, 이 물컵에 있는 그 윗동네, 여기도 이 물컵 마을로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 윗동네 한번 잘 꼬셔봐. 여차하면 옆구리 좀 찔러달라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해줄 테니까, 여차하면 옆구리 좀 찔러달라고 좀 해봐. 일종의 동맹이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제출하겠습니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까? 아니면 군사적인 대응이 나설까? 인류 역사는 대개 경우 90% 이상은 대응이 나섭니다. 대응이 나서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 물컵에 있는 마을은, 물컵 마을은 우리가 방패를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안전해졌어. 우리는 이제 힘으로 평화를 지켜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야, 저기서 막, 이 화살, 저 화살도 만들고, 미사일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더군다나 윗마을까지 꼬시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방패를 가지면 더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나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뭔가 군사적인 조치, MD, 사드 배치 같은 군사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갖고, 오히려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이 사드 배치할 때 결정할 때 당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만한 지도를 갖다가 딱 펼쳐버리고 이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3분의 1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북한이 뭔가 쏠 때마다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 구멍이 생겼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나오니까 이제 방어수단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뭐라고 그러십니까? 후보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 먼저 때려버려야 된다. 선전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잖아요. MD를 방패를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선전국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뭔가 상대방의 반정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선전타격 얘기가 대통령 당선자에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분기 경쟁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한반도 정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한이 몇 차례 시험 발사를 하고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북극성이라고 지었어요. 북극성이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름을 북극성이라고 지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세계 최초의 SLBM입니다. 세계 최초의 SLBM입니다. 미국이 1960년대 초에 만든 폴라리스라고 하는 SLBM입니다. SLBM. 여기 이제 영어 보케블러 들어갑니다. 북극성 영어는 뭡니까? 폴라리스. 폴라리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자기들 SLBM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북극성이라 지은 걸 보고,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러니까 이름이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조선말과 하나는 영어이지, 같은 북극성이에요. 같은 폴라리스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 예. 북한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뭔가 북한이 이걸 의식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가?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보여주는 이제 그 한반도 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군비 경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인데, 이미 북한은 그 지상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과거에는 스커드, 노동, 뭐 대포동으로 뭐 불렸고, 지금은 이제 화성 계열로 이름이 쭉 나고, 뭐 언론에서 뭐 북한판 이스칸다르니 뭐 이런 이름도 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땅에 쏠 수 있는 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왜 굳이 바닷속 깊이 있는 잠수함에서 이걸 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폴라리스를 만든 거하고 그 이유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 핵무기를 만들 때는 그거죠. 핵무기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핵무기를 만들면 좀 가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지대 미사일을 장착하면 그럼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대지 핵미사일을 갖게 되면 이 핵미사일은 유사시 적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겠죠. 최우선적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유사시 이게 무력화된다는 판단이 들면 이게 별 군사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잠수함에다가 이 핵미사일을 달아갖고 달고 있으면 유사시에 적이 그 땅에 있는 미사일을 갖다가 파괴해도 우리가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지 않겠냐. 네. 이게 전문 용어로 2차 공격 능력이에요.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대지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폭격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핵 산축 체계라고 이제 뉴클리어 트라이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이제 공군력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의도했는지 우연인지가 알 수 없지만 이 북승에 담겨 있는 의미는 북한도 2차 공격력을 갖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삼축 체계는 뭐냐면, 아까 이제 미국의 삼축 체계는 ICBM, SLBM, 전략 폭격기, 이렇게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에 핵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삼축 체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뭐냐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해지면, 공격 징후가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빵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선빵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킬체인이고, 두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 체제예요. 저 선빵을 알렸는데도 혹시 뭐 파괴되지 않고 날아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미사일을 쏴서 그 중간에 유격하겠다. 그게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MD. 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떨어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떨어져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대량으로 응징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자극적이. 특히 이제 킬체인 이런 건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네. 북한의 선제 공격 징후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충분히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자극적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표현을 해서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과 WM,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명칭을 중화시켰어요. 명칭을 중화시켰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삼축체계 관련된 돈은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킬체인, 그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 대량 응징 보복, 이 관련된 무기 체계의 개발과 예산 투입은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2배 가까이 썼습니다. 2배 가까이 썼어요. 근데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거 다시 삼축책이라는 이름을 불활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완성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막 핵실험 지문까지 펼쳐야 돼 버리니까 북한이 또 그러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에 다시 정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이제 좀 한미 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략 자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재테크 용어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략 자산은 상대방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압도적인 군사적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B-52 그 폭격기, 이 폭격기에 장착할 수 있는 재래식과 핵탄두의 파괴력은 북한 전역을 몇 번 완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아는 항공모함 장장, 그죠? 네. 그 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대, 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전략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